네,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 경찰이 실종 경보까지 발령해 제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항상 이런 실종 사건 다룰 때는 확인된 사실과 또 제기된 의혹들을 좀 구별해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늘 대담에서도 좀 저희도 신경 쓰면서 대담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된 사실은 실종된 지 27일째고 수색 작업은 여섯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한번 행방이 묘연한 행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실종된 조양 가족이 네. 그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학교에 이야기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주 한 달 살기 일정으로 학교 측에 이야기한 것은 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래서 6월 15일까지 이제 한 달 살기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인 6월 16일에 이제 조양이 나와야 되는데 조양이 안 나오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조양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했던 것이고 네. 이제 연락도 닿지 않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6월 22일에 학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서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태까지 조양 가족의 어떤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행방도 묘연하지만 그 전에 뭐 신청을 하고 이런 시점들도 좀 묘연한 상황들이 있어서 앞서 오선열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지만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제주도를 체험학습하겠다고 했는데 신청하기 한 이틀 전에 완도의 펜션을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묘연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확인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은 네. 19일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간다고 했는데 그보다 이틀 앞선 17일에 이제 완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을 했다라는 거는 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에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완도 쪽으로 해서 갔다는 것으로 보면 예. 제주로 한 달 체험 학습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밖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실제로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에 방문한 흔적은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제주 한 달 살기 교회 체험 학습을 신청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는 결국 처음부터 핑계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일 예. 수 네.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완도에 들렸다가 조금 더 체류를 오래 해서 뭐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 네.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YTN이 단독으로 공개한 CCTV 영상도 좀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고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을 잠시 지나갔는데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숙소 문을 열고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으로 좀 다급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YTN 포함해서 언론에서 좀 주목하는 점은 등에 엎여 있는 아이의 좀 어떤 팔다리에 힘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좀 수사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요.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 CCTV 화면에서 좀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이제 들었을 때는 네. 뭐 약간의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 내지는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 희망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한 이 YTN 단독 보도 영상을 보면 네. 조금 안 좋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생 아이가 아무리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부모가 들쳐업으면 잠결에라도 이렇게 부모의 목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든지 그 정도의 이제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네. 너무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밖에는 보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전문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밤 늦게 11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밤 늦게 아이가 아파서 저렇게 다급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부모가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예. 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좀 없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또 업고 있는 상황들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밤 11시에 아이가 아파서 다급하게 들쳐업으면 예. 이제 보통은 이제 더 힘센 아버지가 아이를 들쳐업고 아주 다급하게 뛰어나가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아이의 발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신길 그런 아마
이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픈 아이를 다급하게 들쳐 업고 나가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 예. 무언가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아이의 모친이 아이를 업고 가고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그 모습을 옆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모습이라고 네.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지금 가능성을 두고 정확 파악을 해보겠지만 30일 밤 저녁 11시에 지금 CCTV 모습이 포착이 됐고 네. 그 다음 2시간 뒤인 31일 새벽 1시쯤에 일가족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습니다. 네. 한꺼번에 한 번에 꺼진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 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0시 57분에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30일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이제 12시 40분경에 이제 조윤아 양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네. 그리고 그로부터 뭐 한 30분 정도 후인 1시 9분에 이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 4시 16분에 이제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는데 이때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송곡 선착장 부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혹자는 혹시라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면은 그 송곡항 인근에서 송곡 선착장 인근에서 네. 좀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또 이제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 시각 그 새벽 4시라는 시각이 이제 그 간조 시간대여서 혹시라도 차가 거기에 빠지면 예. 바로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네. 혹시 전화를 끄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송곡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전화 꺼진 시각차가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시간차? 이제 처음에 오히려 이렇게 그 가족이 단체로 이제 실종이 되는 거는 네. 어떤 사고의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이제 제기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사고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휴대폰이 차례차례 꺼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네. 무언가 의도를 두고 휴대전화를 하나씩 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조양 가족이 어쨌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정도는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CCTV 영상이나 시차를 두고 핸드폰이 꺼진 부분들 이런 좀 의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 반응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휴대전화가 끊기거나 혹은 뭐 신용카드나 이런 행적들이 묘연한 그 시점, 이 시점을 두고 생활 반응이 없다라는 게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뭐 이제 통신 내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카드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인데 지금 이 조양 가족 같은 경우는 5월 31일에 휴대전화가 이제 꺼진 이후에 뭐 휴대전화 사용 내역은 당연히 없고 네. 카드 사용 내역 또 인터넷 접속 등의 어떤 그런 내역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모든 가능성은 이를테면 강력 사건, 또 추락 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 선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좀 열어놓고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실종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무슨 강제 수사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어느 정도 상정되는 범죄의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뭐 강제 수사, 뭐 통신 내역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뭐 범죄 행위를 상정하고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종된 가족의 발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네. 뭐 강제 수사나 이런 어떤 수사로 좀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경찰이 거주지와
거주진 광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완도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다루면서 네.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섣불리 우리가 단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을 상정하고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모의 어떤 그런 뭐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동이 좀 희생을 당했을 가능성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모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수사도 하고 그리고 가족의 발견에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에 좀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관련 뉴스 전해드리면 계속 조윤아 양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보를 위해서 좀 알려드리면 조윤아 양의 키는 145cm고 몸무게는 40kg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종 가족을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82번으로 경찰 민원 콜센터로 신고를 해주시기를 경찰이 거듭 당부하고 있고 또 YTN 통해 또 제보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농협 직원이 회사 돈 40억 원을 빼돌려서 스포츠 토토 등을 사들였다가 적발된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또 다른 지역 네. 농협에서도 30대 직원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을 YTN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농협이 추정하는 이 직원의 횡령 금액이 무려 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도 들어보죠.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지난번 경기 광주시에 이어서 이번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 또 발생했는데 규모가 훨씬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이 터진 곳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해온 30대 직원 A씨가 농협 추산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가 내부 조사로 적발돼서 현재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지역 농협에서 인삼 관련 자재들의 재고 관리를 담당해 왔는데요. 회계 장부를 작성하며 매입 재고 재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가량 부풀려서 회사에 구매 금액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매 금액을 받고 나서는 실제 매입에 쓴 돈 외에 나머지 자금을 본인 또는 차명 계좌로 돌려서 돈을 빼돌려온 겁니다. A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무려 5년 전부터인 걸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회계 장부와 재고가 계속 일치하지 않고 최근 금융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면서 결국 A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지역 농협이 지난주 1차로 확인한 횡령액은 17억 원 규모였는데요. 주말에 시트 작업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했더니 횡령 의심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70억 원 규모까지 추산된다고 농협 측은 밝혔습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지역 농협은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고 또 농협 중앙회도 감사와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바로 A씨는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했었다고 합니다. 또 외제차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데도 횡령한 돈을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의 횡령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후에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A씨의 횡령 금액을 되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내 외부에서 A씨를 돕거나 또 부추긴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네, 뭐 어떻게 적은 이런 금액도 일이 아니고. 생기나 예. 싶긴 해요. 네. 이 5년 동안 17억 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70억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농협이 어떻게 이 사실을 몰랐을까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금융기관이 이래도 되나 싶어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상장사에서 또 수천억 횡령 사건 발생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우리은행에서 또 이제 횡령 사건 발생했고 네. 이번에는 이제 농협까지 이렇게 와서 예.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횡령을 하는데 이게 감사 관련의 과정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공범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사건 발생하면 다들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보면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네, 처벌과 네. 이제 피해 회복 부분인데 처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70억이면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네. 이제 그 법정형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예, 특경법인데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그 다수의 횡령, 그 다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처벌의 수위는 얼마만큼 이 피해를 돌려놓느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돌려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처벌의 수위는 의외로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피해 액수를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다 탕진해서 만약에 회복을 못 시킨다. 이러면은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이고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뭐 8년에서 10년 정도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변호사님을 사건 사고 좀 대담을 하려고 모셨습니다만 마침 또 그 출연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한번 또 의미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에 불복하는 헌법 재판을 청구했거든요. 자,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이런 권한쟁의 이제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네. 헌법상 권한을 국회가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청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려면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검사한테 줄 것인지 경찰에 줄 것인지는 국가별로 어떤 국회의 입법의 재량의 영역이 되게 넓은 차원 그렇게 이제 네. 인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과연 국회에서 수사권의 일부를 검사에서 경찰로 떼어 넘겨주는 입법을 한 것이 국회의 입법 재량을 침해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까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법무부가 예상한 대로 불법 절차를 밟았다는 속보까지 자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의미 짚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